네, 보이시죠, 여러분? 슬라이드 쇼를 해볼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지금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 여름방학 동안 수학 정서를 키운다. 네, 이런 게 주제입니다. 이제 수학 정서라는 단어를 요즘 또 되게 많이 쓰죠?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정서라는 단어가. 근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주로 가르쳤던 학생들은 저는 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받았어요. 왜냐면 1, 2학년 때는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3학년 때 데리고 해서 중3까지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딱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거의 이제 반쯤 정신을 놓고 살 때 그때 이제 제가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는 애들이 점점 나이대가 되게 어려진다. 어떤 나이대가 어려지냐면 수학 싫어하는 나이대가 되게 어려진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애들은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요. 근데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은요, 그 싫어하는 감정을 없애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수학 정서를 좀 어릴 때부터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어린 애들을 위한 학원이나 뭐 문생도 거의 유아부터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애들이 수학 정서가 피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다독다독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초등수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초등수학의 추세는요. 거의 초등이 사라졌어요. 요즘 이제 수학의 추세가 좀 많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초등을 하는 나이가 뭐 굉장히 빠른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세, 6세, 5세, 6세면 벌써 초등 수학은 뭐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부터는 벌써 뭐 중학교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 요즘 수학 선행이 거의 필수인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죠. 그런데 되게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애들이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수학 문해력이라는 또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얘는 또 뭐냐? 얘는 또 뭐고? 우리 애들은 그럼 수학 문해력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수학 정서와 문해력,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EBS의 최근에 이제 문해력 교재를 제가 살펴봤어요. 누가 질문을 해서 제가 그 교재를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교재가 체계적인 거예요. 문해력 지수라는 것도 개발이 되고, 그게 너무너무 체계적이에요. 근데 이 체계적이라는 거에 한정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체계적인 건 아이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나 뭐 이런 거를 다 잘게 쪼개가지고 걔네들한테 지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을 딱 본 다음에 그 시험에서 몇 점 맞으면 너는 어휘력 레벨 뭐, 독해력 레벨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책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애들이 해야 하는 문제집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수학 문해력도 누가 지수를 만든다고 했나요? 그거 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런 게 대두가 되었는지,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점점점 문해력에 대한 책이 많아지듯이 수학 문해력의 책들도 많아진다면 그게 아이들의 정서에 당연히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또 각각을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수학 문해력. 우리가 이제 수학 문해력을 얘기할 때 일단 그 수학 문해력이 뭔지를 잠깐만 볼게요. 수학 문해력은 어떤 거냐면요. 수학의 그러니까 일단 한글 문해력이 먼저예요. 수학은 기호인데 그 수많은 기호들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언어, 한국말이라는 언어, 또는 영어를 잘하면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수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언어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한 문해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학 기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학 문해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호를 보는 거, 기호를 보고 그 기호를 읽어내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호가 자기 걸로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아무 때나 그걸 쓸 수 있어야 돼. 네. 그런 것도 전부 문해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풀이과정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책 쓰기가 잘 안 돼요. 이거 전부 문해력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 문장제 문제를 풀 때 애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거를 가지고 뭐 식을 만들어내고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거 전부 문해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대두된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찾아보고 논문이나 이런 거 뒤져봤을 때 원인이 세이펜과 유튜브에 굉장히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이펜이 이제 심각하게 더 많이 돼서 최근에는 제가 뭐 크로바입인가 뭐 이런 걸 보니까 걔가 불을 딱 켜면 불이 이렇게 책을 비추잖아요? 그럼 그 책을 비춘 걸 음성으로 읽어주더라고, 걔가. 그러니까 애가 누워있으면 걔가 읽어주는 거야, 인공지능이. 엄마가 읽어주지 않아도 걔가 막 읽어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애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정보를 계속 얻는 거죠. 뒤로 일단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에는 책을 뒤지거나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어떤 공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유튜브를 뒤져보면 돼. 유튜브에 보면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넘치는 정보에 의해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가 생기기도 전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해야 될 때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린 애들에게 이렇게 엄마가 해주기 불편하니까 이 세이펜으로 그냥 들어 이렇게만 하는 거는 이거는 영어랑 다르거든요. 수학은 영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을 시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궁금하면 유튜브 찾아봐. 궁금하면 유튜브 찾아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학 문해력이 화두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수학 선행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초등 때 고1까지 거의 끝낸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희 동네는 학군지도 아니에요. 학군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뭐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25명 있으면, 그 중에 3명, 4명은 벌써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그러니까 수원을 하고 있어요. 고2까지인데. 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걔가 과연 얼마나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어요. 엄청 부러워해요,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또 그런 수요가 또 있잖아. 엄마, 우리 반에는 고등학교 수업한 게 있어. 그럼 나도 그 학원이나 뭐나 해가지고 나도 배우고 싶다. 배우는 애가 깊게 가겠어요? 멋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꼼단 애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낸다는 게 어디까지 끝낸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학원에 애를 보내는 것까지 좋은데 나중에는 학원에서 애가 뭘 배우는지 모르는 상황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둘 다, 그러니까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 근데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애는 여전히 하나도 모르겠대. 애들 입에 그런 말이 막 돼 있잖아요. 하나도 모르겠어. 어려워, 못하겠어. 막 이러다가 너무 입이 꼬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 정서하고 문해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이 누가 지금,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초등 때는 정서가 지식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애를 보냈어요. 근데 그 선생님 굉장히 무섭고 엄격해.
근데 사실 무섭고 엄격한 선생님이 되게 필요해요. 특히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쌤 떠먹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엄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하긴 해. 카리스마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그 밑에 애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애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5학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애들이 이제 정서적인 걸 어느 정도 커버하는 거죠, 자기가. 감수하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다. 수업 공부할 때 어쩔 수 없다. 내가 학원에서 잘 못 알아들으면 혼날 수도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못하면 다시 남아서 뭘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애들이. 그때는 정서적인 영향을 좀 덜 받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초등 때는 정서가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요 포인트. 이게 저학년일수록 훨씬 더 있다는 거. 이런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수준에 맞는 수학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책방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 나이를 불문하고 좀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통 이 책방에 애들을 데리고 오실 때 엄마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어머님들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는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안 읽으니까 책방에서 선생님 만나고 얘기를 좀 하면 그리고 선생님이 책을 권해주고 그 책은 읽지 않을까?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대요. 그런 분들이 많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너무 바빠. 애들이 보통 보니까는 학교가 2시 반, 3시 반 일정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6시면 문을 닫으니까, 6시 반에 문을 닫으니까 평일에는 거의 오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요즘은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요일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시간을 굉장히 빠듯하게 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든 나나 강쌤이나 붙잡고 얘기를 좀 하고 얘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야 되는데 이 사춘기 애들일수록 굉장히 행동이 느리고 자기가 별로 마음에 내켜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어요. 아, 나 이거 싫은데, 아, 나 이거 싫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푸는데 30분이 넘기거든요. 그게 갈 시간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 정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애들의 기분, 뭐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어떤 뭐 책을 읽는다던가 뭐 이런 책을 읽는 거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자기가 읽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될 때 애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말 좀 잘 듣는 애들은 책을 들고 가서 앉긴 하지만 얘가 그렇게 앉는다고 해서 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바로 책으로 쑥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1시간, 2시간이 막 우리 책방에서 친해져야 겨우 책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다 보면 걔 수준이 보여요. 아, 쟤는 5학년이라고 해서 5학년에 맞는 책을 내가 읽어주려고 했는데, 읽어주다 보니까 애가 표정이 0 이상해. 아, 그건 뭐냐면, 그 책이 재미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나 또는,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뭐, 이런 의미가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많으면 많으신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런 거. 나는 그런 게 답답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아, 안 해, 나 갈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의 수준에 맞는 수학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책방에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그 아이의 그 책 읽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간단해요. 어린애들을. 턱도 별로 없어, 걔네들은. 근데 고학년 애들은 아니란 할 건데. 예. 고학년 애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수학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수학책을 읽힐까? 네. 이 4개의 블럭을 사실 제가 특강을 지금 하면서 몇 달 됐다 한 6, 7개월 정도 됐는데 이건 정말 수도 없이 애들이 오면 이렇게도 해줘보고 저렇게도 해줘보고 저희가 책 진열하는 방법도 바꿔보고 그런 방법의 끝에 나온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요 틀을 아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흥미예요. 보통 이제 애들이 책방에 딱 들어와요. 책에 흥미가 전혀 없어.
수학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흥미가 있으면 수학을 잘할까? 응. 흥미. 하나의 키워드가 이거고, 두 번째 키워드는 개념. 개념을 알면 그럼 수학을 잘할까? 그럼 개념에 관한 책을 읽으면 수학을 잘하게 될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럼 흥미도 있고 얘가 개념도 좀 알아. 근데 여전히 얘는 수학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수학사를 알면 수학을 잘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죠. 근데 저는 수학은 결국 이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1번, 2번, 3번에서 나오는 수학을 잘할까? 이 질문은 다 성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들은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는 기준이 학원에서 시험을 잘 보건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건 뭔가 시험지를 봐야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걔 얘기만 듣고 얘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응. 그런데 그렇게 문제집을 풀고 수학 점수를 받고 이런 수학은 어떻게 보면 수학의 도로에서 따지면 직선 도로 같은 거. 그냥 쭉 가는 거. 이거 끝내면 이거, 이거 끝내면 이거, 이거 끝내면 이거. 근데 솔직히 차나 뭐 달리기나 뭐 이런 거는 그냥 길이 쭉 있으면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수학은 그게 아니에요. 꼭 도깨비 도로를 가는 것 같아. 분명히 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다 미끄러져 내려와요. 또 올라가다 보면 다시 내려와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집만 가지고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동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학 공부해야 되는 동기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잘할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빠른 시점에서 애한테 욕심을 낼 것인가. 예. 잠시만요. 저기 뭉치북두님 죄송한데 여기 중간중간에 음성호가 있으면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흥미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처음엔 그래도 이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처음에 좀 사람을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수학이랑 조금 친해지려면 그 재미가 좀 있어야 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코너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놈의 흥미가 차원이 다르네요. 어떤 애들은 야, 재미가 있어야 친해지지. 이거야. 여기에 흥미가 있는 거죠, 이제. 자, 2차원이 흥미. 여기. 재미가 있어야 친해지지. 응. 근데 어떤 애들은 야, 뭘 좀 알아야 친해지지. 이거야. 그럼 이 뭘 좀 알아야 여기는 뭐냐면은 개념을 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럼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이 뭔 차이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나이하고도 관련있어요. 저학년 애들은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좀 재미가 있으면 친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별거 없잖아. 응. 그런데 고학년 애들 있죠, 고학년 애들. 고학년 애들은요, 개념이 이미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까지 배우는 것 중에서 내가 좀 아는 거 없죠? 읽을 만한 책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 좀 알아야 친해지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 이게. 그냥 무조건 흥미를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의 사진을 놓은 거죠.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책하고 놀다 보면서 친해질 수 있어요. 개념이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학년이 조금 있는 애들은 그냥 노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걔네들은 뭘 좀 알아야 친해진다. 그럼 얘네들이 그 흥미에 관한 책들,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저학년 흥미 책들을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저학년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5, 6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나이에요, 나이. 아주 애기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숫자를 구해주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숫자를 구해주세요. 이런 책은 사실 4살만 넘어가도 좀 감정이 동요가 되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길고 약간 클라이막스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적어도 얘가 한 3분 이상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세, 6세라고 제가 나이를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거예요. 숫자가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숫자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애들이 얼어붙은 거야. 하도 숫자를 안 보여. 그래서 애들한테 막 구해줘, 도와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한 5살, 6살 요 나이 정도 된 애들은 그 숫자의 마음에 금방 들어갑니다. 금방 들어가서, 어떡해. 쟤네들가 얼어 죽겠어. 불쌍해. 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숫자한테 순식간에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이런 책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구해주면 우리가 숫자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숫자를 많이 불러줘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만 줘도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응?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건 약간 감동이죠. 자, 흥미 중에서도 감동에 해당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할머니가 네모빵을 구웠대. 이것도 5세, 6세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할머니가 네모빵을 구워요. 이렇게 생긴 네모난 빵을 구웠는데 할아버지가 이 빵을 보면서 너무 맛있겠다. 나 이 빵 반만 먹어도 돼? 하고 물어봐요. 응. 그래, 그러면 딱 반만 먹고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외출을 해. 근데 할아버지가 이게 반을 딱 먹고,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다 이러고 있는데 강아지가 그걸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강아지가 보더니 할아버지, 저도 반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아이고, 그래, 너 반만 먹고 꼭 남겨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반을 먹고. 아니, 이게 요만큼 남은 거, 요만큼. 왜 이거를 가지고 또 옆에 있던 고양이가 또, 밥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계속 먹어가지고 요만하게 남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엄청 재밌어요. 이건 사실 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대 그냥 장난이 아니고 이 분수에 관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좋은 유화 그림들, 유화 수학 그림들. 근데 거기다가 재미까지 있어. 이건 말 그대로 재미예요. 웃겨. 웃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책방에 오거나 애들이 막 우리 책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애들, 여러 명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책을 한 권 쫙 읽으면 애들이 다 붙어서 이런 책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책방하고 훅 친해지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끼들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에 여기 7, 8세로 되어 있는 999마리 개구리 형제 이사대소. 이건 말 그대로 999마리인데, 선생님,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이런 애들이 999마리를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개구리가 999마리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엄청 많은 개구리라는 뜻의 999마리인 거예요. 실제로 999마리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하는 개구리를 막 세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런 재미.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의 어떤 흥미는 그 상황에 몰입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재미인 거예요. 근데 요런 것도 이제 이것도 웃기는 거, 이것도 약간 웃기는 거, 이것도 약간 웃기는 거, 이건 감동. 그런데 이 1000개의 별 단 하나의 나, 이 책을 요 밑에 애들, 너무 어린 애들은 이해를 못하고 7세는 좀 넘어가야 되고 9세 정도는 혼자 읽어도 굉장히 좋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2학년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읽어줘도 거의 다 흡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흡수력이 좋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어떤 게 되게 좋냐면 천해라는 게 일십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억지복 백억천원 도직도 백조천년 경칙경 백경 통경 해 할 게 그 해야 그 해. 근데 그게 천해야. 0이 23개예요. 0이 23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리인데 그중에 내가 단 하나,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이런 약간 이게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데 이야기가 또 감동적이야. 자,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큰 수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보여줘. 이런 걸 보면 저학년 아이들의 흥미는 재미도 있지만 감동도 있고 그리고 호기심도 있어요.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수학에 대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학년까지밖에 안 통한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흥미는 2학년까지밖에 안 통해요. 제가 이제 중학년을 빼고 고학년을 넣었는데, 네, 중학년까지 넣기가 조금 거시기해서 제가 고학년을 넣었는데, 중학년 이상, 3, 4학년 이상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뭘 좀 알아야 훨씬 더 재미가 있어져요. 네. 예, 예, 예. 한번 봐보세요. 자, 고학년 애들, 아까 제가 고학년 애들은 뭘 모르면 재미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책 중에서 이 책하고, 어이구, 죄송해요. 이 책하고, 이 책은 뭘 몰라도 재미가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은 지은 사람이 고정욱 작가예요, 고정욱 작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안내하는 이거는 책방에 오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 고정욱 작가가 쓴 아주 특별한 운영을 쓴 분이잖아요. 그냥 글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일단. 그리고 책이 얇아. 보통 이제 고학년 애들 책 같은 경우에는 100쪽이 넘어가야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 소설 100쪽, 200쪽 이렇게 된 책 읽기가 힘든데 수학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수학에 들어가면. 애들이 뭐 200쪽, 300쪽 책 읽던 애들도 150쪽 겨우 읽어요. 그런 애들인데 어쩌다 만난 수학은 150쪽도 채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다가 약간 책 하드카바에 좀 작아요, 책이.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면 후딱 읽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야기가 훨씬 많아. 수학은 이만큼 이야기가 많아. 이런 책은 수학 동화라고 읽었지만 나에게 그런 뿌듯함을 주죠. 나는 수학 동화를 읽었어. 라는 뿌듯함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닥 수학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는 문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과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 책 싫어해요. 짜증내. 왜 자꾸 이야기야. 이야기가 싫은 거야, 걔네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딱딱 기분하고 좋아해, 그런 애들은. 이게 고학년 정도 되면 티가 나요. 신기하게. 이 떡볶이를 두고 방정식을 말하다 이 책은 정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이야기.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선행을 너무 엄마가 시키니까 도대체 내가 수학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하고 짱구로 부리다가 누가 그런 거야, 자기 친구가. 야, 미술하면 수학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래? 엄마, 저 미술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수학 장례식을 찍어요. 자기 수학이 너무 싫으니까 수학 문제집이랑 뭐 이런 거를 장례식을 다 치르고 제일 싫은 게 파이야, 파이. 근데 얘가 이 파이가 너무 싫어서 초코파이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 수학 문제집을 산처럼 싸놓고 얘를 묻으면서 초코파이를 위에다 올려놓고 장례식을 치러요.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뭐라 그러지? 티어를 주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얘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근데 아무튼 이제 하고 가다가 보면 다시 이제 수학을 만나게 되고 미술을 하다가 다시 수학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생활 밀착형 이야기예요. 생활 밀착형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공감을 하는 거야. 이 고학년 친구들의 흥미를 끌어오기 위해서 특히 고학년 친구들 중에 흥미를 끌어야 되는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문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에요. 문과 성향이 강한 친구. 이쯤 됐으면 고학년 정도 됐으면 약간 이과적인 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학이 좋아. 수학을 잘해 이미 수학을 잘하고 그냥 수학 기호 보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서 고학년의 흥미택을 들여다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는 사실은 글자가 더 좋은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책은 좋은데 나는 수학은 싫어. 이런 애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책. 사실은 수학도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구나. 수학이 그냥 감정을 좋게 만드는 거. 의외로 수학 특성을 중학교가 좀 어려워요. 이 책은 인기가 좋다. 이거 도서관에서도 아이들 많이 빌려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파가 만화가 있고 유행이 좀 한때 된 적이 있어서 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아마 100% 이해하면서 보지는 못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책이. 내용은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 친구들이 더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내용인데 희한하게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책을 권하고 싶어요. 이 책. 이 책은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낭독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을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나 혼자 읽어줘? 그리고 애들이 와가지고 나 혼자 이게 온라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방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온라인 줌에서 막 책 읽어주면 애들이 재밌을까? 아,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얘들아 돌아가면서 읽어보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목소리를 내서 읽을까? 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책은 사실 이 책으로 하고 싶어요. 이 책. 쓸모있는 수학만 하고 싶어요. 이 책은 네덜란드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덜란드가 수학 강국인 거 알고 계시죠? 프로이덴탈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 그 나라고 이 프로이덴탈의 수학 이론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구로 하는 수학들 있죠. 교구로 하는 수학들이 사실은 거기 이론 그 프로이덴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고 권고한 그런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친구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놈의 수학 교과서 정말 짜증나. 교과서 별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쓸모있는 수학만 하고 싶어요는 책 안에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이반의 애들이 이제 22명이거든요. 이반의 애들이 22명인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는 이제 그중에 제일 귀가 밝은 애가 선생님 두 분이 하는 얘기 몰래 들은 거야. 야, 수학 교과서 너무 그지 같지 않냐? 선생님들끼리 막 그런 얘기하고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수업하라니 너무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애들한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 중에 용기 있는 애 한 명이 선생님, 저희는 수학 교과서 말고 쓸모있는 수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럼 한 발 양보해서 우리 수업 중에 절반은 너희들의 의견을 수용할게. 네, 그래서 애들 22명한테 일주일에 하나씩 주제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얘기를 해. 어떤 애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래. 그럼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 부분에서는 분명히 소설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줄글로. 그런데 수학 이야기를 할 때는 만화로 바뀌어요. 그래픽 노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이야기할 때는 소설이고, 아니 수학 이야기래. 애들 이야기할 때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수학 얘기 나올 때는 그래픽 노블이 돼서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항상 게임에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다. 야, 없어. 말이다 보니 이렇게 안 끝내고 선생님이 걔가 논리적으로 그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걸 수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책입니다. 이 책은. 저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상을 받아야 되는 책입니다. 네, 데카르트는 상을 주겠어요. 네. 자, 이런 이제 고학력 흥미지만 문과 성향의 친구들도 또 이과 성향의 친구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책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책은 꼭 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애들이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까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흥미가 첫 번째가 흥미였잖아요. 흥미가 있으면 흥미를 잘 내가 따져주면 수학을 잘할까 그거였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개념을 좀 알면 수학 잘할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점점 복잡해진다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수학 개념은 누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점점점 이제 를 배웠는데 3학년이 되면 얘를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 전제로 그 위에 몇 개를 개수가 조금 많아졌어. 그럼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다 안다는 전제하에 그 밖의 개념을 또 던져. 이게 누적이 돼요. 개념이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벌써 한 4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왔냐면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왜 이렇게 복잡해. 왜냐면 얘네들 사이에 순서가 다 있거든. 논리적인 순서. 근데 그게 엉켜 있어.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별거 없네. 수학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건 왜 진짜 못 접해줬지? 이거는 여러분 선행을 하든 안 하든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다 보면 그냥 한 3학년, 4학년 정도가 되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근데 이 친구가 선행을 하면 더 빨리 겪겠죠, 이런 일.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요, 이 누적해 나갈 때 다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진다는 건 그냥 이걸 계속 외운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서열을 내가 따는 겁니다. 자, 더하기가 있어. 더하기라기 전에 수라는 게 있네. 우리가 수를 배웠는데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배운 건 다 자연수야. 1, 2, 3, 4, 5, 6, 7, 8 뭐 이런 거니까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자연수라는 걸 자세히 봤더니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0부터 9까지도 있고 뭐 10에서 199까지도 있고 우리는 보통 자리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100에서 뭐 999까지도 있고 1000에서 만까지도 있고 9,999만 9,999까지도 있고 그다음 만 이상 이거를 우리가 큰 수라고 하잖아요. 이거 1학년, 이거 2학년, 이거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자연수를 왜 이렇게 가르치지? 자릿수가 아무리 커져도 그 자릿값의 원리가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응. 이미 교과서 구성 자체가 누적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애들은 잘 몰라요. 왜 우리라도 봐야지. 우리라도. 그리고 또 뭐냐면 덧셈 뺄셈이라고 알려주잖아요. 덧셈 뺄셈. 그럼 덧셈을 그냥 덧셈만 하는 게 아니야. 자세히 보면. 자연수 덧셈 하죠. 여러 개 똑같은 걸 더하면 뭐가 되죠?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빼기가 되죠. 곱하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나누기가 되잖아요.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걔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게 자연수에서만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배웠으면 그게 분수에서도 되니? 확인해봐. 된다고? 그럼 계산해. 이거지. 소수에서도 확인해봐. 되니? 된다고? 그럼 계산해봐. 이거를 계속 초등학교 과정 내내 하고 있는 거야. 이 큰 그림이 애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저장을 할 때, 아, 얘는 자연수의 수였어. 수의 개념이었지. 얘는 덧셈이었어. 덧셈은 뺄셈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덧셈 옆에 뺄셈을 둬야 되죠. 덧셈하고 곱셈이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덧셈하고 곱셈을 가까이 둬야 된다. 근데 곱셈하고 나눗셈이 또 관계가 있다면 그럼 사칭연산 얘네는 내가 묶어 생각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게 자동으로 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 근데 이게 막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게 그냥 막 들어갔는데 끄집어내지질 못하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막 찍어. 아무거나 막 찍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얘네들 사이에 서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논리예요. 논리. 이게 사고력이야. 이게 사고력. 자, 흥분했는데 그럼 저학년의 개념은 뭐냐? 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흥미를 두고 좀 뒀어. 아니 수학이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개념이 누적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렸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복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는 예습을 해도 가볍게 예습. 야, 앞으로 이런 거 나올 거야. 봐봐요. 이런 게 예습이에요. 이런 거 예습. 예습. 분수와 소수를 실제로 배우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를 처음 만나면 분수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분수하고 소수가 어딘데 쓰이는지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책들을. 껍데기를 이렇게 자꾸 뒤집어서 보는 어스본 시리즈예요. 어스본 시리즈. 이런 책들은 8세, 9세 때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아무 상관없이 학교 진도랑 상관없이 재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춰보면서. 그럼 어느 순간에 얘가 예습이 되는 거야. 나는 애가 예습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거 재밌어서 이게 들춰보다 보니까 얘가 나름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어. 경험으로 자리 잡았어. 그리고 나서 얘가 3학년 때 그 분수나 소수를 만나. 얼마나 쉽겠어. 이런 종류의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비법 시리즈 중에서 문해력 시리즈가 있어. 문해력. 문해력이 1, 2, 3권이 나왔죠.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세 가지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땐 1학년, 2학년, 3학년만 제대로 해도 4학년 이상은 이제 수학 도형 비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니까. 얘는 뭐냐면 어휘야. 어휘. 수학은 어휘책이 아직 없어요. 이 책 말고도 제가 이제 용어 퍼즐책도 확인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용어 퍼즐책 같은 경우는 확인해봤더니 어른용 박만구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어른. 그런 책은 애들이 하기 되게 어렵고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학년에 딱 맞췄단 말이죠. 하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송정화 선생님이라고 이거 문해력 책 쓰신 선생님이 이제 우리 특방에 와서 특강도 하실 건데 그만큼 중요해요. 이런 책은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 왜냐면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서 얘 귀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수학 용어를 알고 만약에 가잖아요. 얘가 모으기, 가르기, 10, 20, 30, 48 이런 걸 한글로도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보고도 알고 다 알아. 얘가. 다 알아.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만 용어만 듣고 학교로 가도 선생님 하는 말이 엄청 잘 들어오는 거야. 알고 가니까. 그럼 선생님 얘가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 알고 가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를 보기엔 좀 모르니까. 이런 문해력 수업도 가능한 거고. 수업이래. 미안해요. 문해력 책 같은 건 예습용으로 가능한 거. 또는 이 비법 시리즈 중에 뭐 다른 이제 문제집들이 또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념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시계, 시간 뭐 이런 류의 책들은 전부 다 개념이에요. 굉장히 개념책이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면. 우리 식빵에도 당연히 많이 있죠. 가장 많을 때 찾아보니까.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보더라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유리한 거지. 그 다음에 연산 같은 것도 이런 퍼즐을 이용해. 이게 왜 연산 퍼즐을 이용해? 얘가 스토크예요, 스토크. 연산 스토크. 그래서 연산 문제가 하나를 풀어야 걔를 기준으로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풀리는 그런 퍼즐이에요. 이런 건 애들이 덜 지겹지. 순서대로 계속 푸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학년 개념이 이렇게 연산이나 또는 용어, 연산 또는 용어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참 좋다. 그럼 이 사각사각 정사각 도형나라로 이건 뭐냐면 얘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 토토북에서 나온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사각사각 정사각 도형나라로 대기대기 양대기 비교나라로 뭐 수리수리 마수리 아모나라로 얘네 세 권이 세트예요. 그런데 수리수리 마수리 아모나라로는 조금 어렵고 사각사각 정사각 도형나라로는 그중 좀 쉬운 책이에요. 하드커버 보고 도형책이 그러니까 그림책처럼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빨이 되게 긴 그런 책이죠. 근데 이야기가 길어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 거죠. 저학년이지만. 이런 이죠. 그러면 연산, 용어, 그리고 스토리. 저학년 개념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 중에서 어떤 책을 좋아할까? 이걸 봐도 애의 취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가 개념을 이해하는데 약간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엄마의 취향도 반영되는 거 아세요? 엄마가 와가지고 나는 내가 막 예를 들어 비법 시리즈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머 이거 문제집이잖아요. 저 이거 싫고요. 이게 말로 하는 그런 거 없나요? 엄마가 됐다 못한 거야. 애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애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골고루 책을 보여주고 아이랑 맞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런 식의 이제 개념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은 흥미를 얻어서 그 다음 개념책으로 넘어가요. 그런 거라고 하면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조금 알아주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고학년 애들은 이 간지가 있어요. 고학년 애들은 너무 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얘네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쪽팔리게 내가 밑에 거 한다고 싫어. 이게 되게 있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같이 그래, 하나같이.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그래서 걔네 간지 빼면 찌트해요.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이게 그림책이거든요. 사실은 이 그림책이 덩우의 수고, 덩우의 수고. 고등학교 조합까지 나오는 거야. 그림책인데, 예, 그림책인데. 이거 제가 대가르트 수학학교에서 이 책 수업도 했어요. 수업도 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세보는 그런 연습이죠. 이 초등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경우의 수가 없지만 사실 경우의 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따 제가 논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경우의 수가 나타나 있는 아주 빽빽한 그림책이 이거 하나예요. 이건 그림책이 그림의 형태만 띄었을 뿐이지 주인공도 늑대가 한 마리 나오는데 그 늑대 이름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늑대 마누라 이름이 크산티페.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의 악저죠. 세계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악저가 크산티페였다며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절친이 바로 개구리인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개구리야. 근데 그 개구리가 피타고라스예요. 이름도 벌써 심상치 않은 그 세 명의 조합이. 근데 얘네들이 너무 웃긴 게 들판에서 노는데 누구랑 노냐면 아기 돼지 세 마리랑 놀아. 씩다 놀았어. 근데 밤이 되니까 크산티페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먹을 거 갖고라고 당장 먹을 거 갖고라고 막 이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움직이기 싫어하거든요. 아니 이 밤에 뭘 먹을 걸 갖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야 돼지 있잖아. 돼지 아까 돼지 세 마리하고 놀았잖아. 걔네들 데려와. 이렇게 된 거야. 걔네들 집이 5개 있는데 그 5개의 돼지 3마리가 어디 들어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최대한 덜 움직이고 머리를 써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따져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상황은 재미있습니다. 근데 아기 돼지를 세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 의미의 어떤 경우의 수,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읽으면 수학 준비가 되는, 수학.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은 중학교 내용입니다.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고, 그래서 고학년 개념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림 자체가 졸라맨 그림이에요. 졸라맨 그림. 그래서 그림이 만화책 같은 느낌은 또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권할 때도 사실 좀 죄책감이 들어요. 너무 만화 같으면은 좀 보여주기도 좀 거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만화 같은 느낌도 안 들고 내용이 상당히 잘 잡혀 있는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런 책들이 이제 고학년 개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은 학과랑 상관없이라도 되게 필요한 것들이니까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개념천 수학 사전 같은 경우는 사전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9학년, 완전 9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학 2 고비를 넘겨라 함수편. 예.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런 개념의 책들을 읽으면 진짜 좋은데 그 친구들이 잘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잘 안 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하고 책을 같이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수학사를 통해서 수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수학사를 통해서. 애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수학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수학 도대체 누가 만들었니?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어린 애들은 수학자 이야기를 좀 굉장히 재밌어해.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 와, 완전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친구들이 있고요.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자 이야기가 수학자 얘기에서 끝나지 않다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피타고라스가 있는데 피타고라스가 있으면 피타고라스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걸 보면서 설명을 또 하게 되죠.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기호야 무슨 말이야 이게 수학이야 문자야 뭐 알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고학년 애들이 느끼는 느낌은 이 밑에 있는 말들이 자세히 보시면 다 좀 부정적이에요. 이 고비가 3, 4학년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학년 수학사를 한번 볼게요. 저학년 수학사에 하면 좋은 것들. 만공수학. 이거 만들기잖아요. 만들기. 만공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명이 개발이 돼 있어요. 4명. 1번이 탈레스, 2번이 이제 피타고라스, 그다음 3번이 갑자기 생각 유클리드, 3번 유클리드, 그다음에 4번이 아르키메데스.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이 개발이 돼 있고 이분들이 고대의 수학자들이죠.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이게 만들고 그분들이 만든 이론을 잠깐 듣긴 했지만 그럼 이게 얘네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사실 저학년 아이들의 수학사는 저학년 아이들의 그 수학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 수학사에 관심을 가진 애들은 영재성 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하고 만들기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 이론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서 들어본 거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네. 어린 애들이 수학사까지 왔다. 그럼 얘는 상당히 수학 쪽으로 뭔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사를 다룬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인전에 뭐 피타고라스 수의 세계를 열다. 이런 책들도 있고 숫자의 발명, 파라오의 정사각형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숫자의 발명이나 파라오의 정사각형은 뭐 9세, 8세, 9세 정도 8세는 좀 9세, 10세 정도 되는 애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고 피타고라스 수의 세계를 열다는 10세, 11세 정도 친구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네. 이런 류의 책들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쪽으로는 조금 더 발달된 그런 경우가 있다. 네,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고학년이 수학사를 하는 경우는 정말 제가 보니까 극단적인 거고 이거는 문과 쪽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고학년 그 수학사를 건드린 친구들이. 이거를 보는 애들은 약간 덕후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 얘네들은 이미 수학을 좀 많이 좋아해. 수학을 좀 많이 좋아해. 아니면 이 역사, 이 빠르게 보는 수학의 역사 같은 책은 수식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책을 무척 좋아해.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책도 많이 좋아하고, 아니면 수학도 많이 좋아하고, 뭐 이런 류의 친구들이 수학사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수학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수학사. 뭐, 자연과목에 나오는 수학주 시리즈도 있고요. 또 뭐 청소년을 위한, 이거 자연과목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2사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죄송해요.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수학 지식, 뭐 이런 책들도 있고, 요즘 애들 수학,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수학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논리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개념을 하다가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도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그 위에 탑을 쌓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어떤 개념이 있고 다음 개념이 있어.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개념이 있고 얘가 쭉 가는 개념이 있어. 이거를 애들이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이. 이게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거든요. 이런 그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논리인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심어줘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이건 애들이 저절로 흥미를 갖진 않아요. 그래서 안내를 좀 해줘야 돼, 안내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학 교과서에서 이 논리를 엄청 강조하자. 논리가 그냥 속에 숨어 있는 거지, 논리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논리를 느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논리나 퍼즐이나 관련된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너무 애들 장난 같아, 이 책. 애들은 좋아하죠, 당연히. 애들은 좋아하는데 엄마들이 보면 이런 수학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이제 바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고학년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직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선을 다 긋고 걔네들 사이에 또 어떤 관련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생겨요. 이게 하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게.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두 개에서 세 개 생기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둘, 넷, 여덟, 16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개념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야, 논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학년 이상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인 거는 수학의 논리 쪽에 좋은 책들을 또 말씀드리면 저학년은 코딱지 탐정 숫자 도둑을 잡아라 이런 약간 퍼즐과 도형과 이런 게 섞여 있는 논리 퍼즐북이에요. 이런 책은 빨간 모자 아주 전형적인 논리책이에요. 이 비룡소 수학 동화 시리즈에 나와 있는 건데 빨간 모자 생각보다 어려운 책입니다. 네, 안 놓이시면서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고양이가 사는 마음. 얘는 이제 명제에 대한 책이에요. 명제라니요, 선생님. 그 P이면 Q이다 그 명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P이면 Q이다. 그 명제예요, 이 책은.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명제를 정식으로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얘하고 거의 세트처럼 같이 보는 책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생쥐 가문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쥐 가문의 위기. 책은 집합이에요. 초등 과정에서는 명제도 집합도 안 해요. 명제도 집합도 안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왜 읽어야 하냐면 명제하고 집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밑에 깔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다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학년에서 논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퍼즐, 그리고 명제, 집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논리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던전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류의 책들을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거는 다 교과서와 교과와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한다고 해도 이 논리만큼은 따로 책을 생겨서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3,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셜록 홈즈의 추리 논리 퀴즈. 3,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셜록 홈즈의 추리 논리 퀴즈 같은 경우는 엄청 이거는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의 이야기만 썼지 다 거기에서 이제 추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추리가 다 논리니까. 그러니까 추론 문제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논리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걸 이제 제가 이 책을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목들을 보시고 추리 논리 퀴즈 또는 무슨 탐정 이런 류의 책들이 논리구나. 그럼 저학년 때는 이런 류의 책들의 제목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학년 논리도 한번 보세요. 고학년 논리도 보시면 추리 퍼즐 어려워요. 이런 거. 그런데 애들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책들을. 왜냐면 이런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를 봐도 되잖아요.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를 해도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문장들도 잘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풀고 싶은 수학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도. 범죄 수학 이건 뭐냐면은 좀 어려워요. 이 책은 이렇게 논리책 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책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범죄 현장에 어떤 그 단서들 있잖아요. 그 단서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범인을 찾아낼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이에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엄마 나도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논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사람. 그 사람이 케이크를 나눠 먹는 형태로 이 논리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약간 게임 형태인데 이런 류의 책들도 고학년 논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올 방학 동안에 아이들하고 어떤 책을 읽는다면 논리 쪽의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뭉치 수학왕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너무 이제 다른 종류의 책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뭉치 수학왕 전체 구성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이 괜찮아요. 이 책을 약간 보자면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약간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책을 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잘 맞는 그런 종류의 책인데 뭐 여기 개념 수업도 있고 융합 수업도 있고 창의 수업도 있고 문장들도 있는데 제가 눈에 들어온 거는 이 퍼즐 논리하고 문장들 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퍼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가. 근데 이 논리책이 생각보다 단계별로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시중에 있는 책들 같은 경우도 그냥 여러 출판사에서 중구난방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동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책 원래부터 이제 잡지나 이런데 이런 퀴즈 종류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질이 높고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림도 귀엽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퍼즐 탐정 썰렁 문제. 애들도 이거는 되게 좋아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퍼즐 탐정으로 논리사고를 경험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런 책 같은 경우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1학년 애들은 이거 못 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적어도 3학년 이상은 돼야지 이 책을 덤벼보는데 꽤 많은 사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까지는 한번 덤벼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을 보는 걸로 봐서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책에 흥미를 보면서 엄마 이거 재밌어. 얘는 이제 약간 영재성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루함을 되게 빨리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읽을 만한 종류의 책이 사실 별로 없어요. 걔네들이 흥미있어하는 내용은 너무 어른들용이고 너무 기호가 많거나 아니면 글자가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읽을 수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이제 퍼즐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일단 별로 없다는 글자가 조금 적고 한두 가지를 풀다가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글자보다도 그 패턴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영재들 같은 경우에 그 지루함을 극복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장제인데 이게 그냥 문장제 요 자체가 문제가 좋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그냥 평범해요. 문제는 평범한데 이 문장제의 문제를 구성할 때 전문가가 굉장히 전문가 손이 많이 닿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문제 해결의 4단계예요. 이게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했던 걸 실행에 옮겨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 이거
해보니까 이래서 틀렸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맞았구나. 이게 다시 해가지고 다시 문제 이해로 돌아가는. 요 단계가 이제 폴리아의 문제가 4단계. 그 이론인데, 이 이론에 굉장히 잘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문제집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거는 문제집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 같은 경우에는 부록의 형태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부록이라기보다는 동화 끝에 붙어 있는 그런 부록인가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3 이상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년이 3학년, 4학년이에요. 3, 4학년. 요 나이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근데 이 3, 4학년 때 해야 되는 논리가 제대로 학습 안 된 5학년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꼭 밟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논리는요, 대충 뭉개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충 뭉개서 결국은 못해. 그러니까 이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분수의 통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X자로 막 곱하잖아요.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냥 외워서 이거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완전히 이해한 건 25살이 넘어서였어요. 내가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분수를 다뤘는데 나는 분수의 통분의 원리를 계속 모른 채로 걔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 과정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사고적인 부분, 수학적인 사고력의 부분이 성장을 했겠습니까? 수학은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부분이 딱 막히면 그 부분이 그냥 유야무야 절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비가 있었던 게 중학교 2학년에 직선의 방정식. 걔는 완전히 저를 초토화시켰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수학 40점 맞았어요, 그때. 완전 그때 충격으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머리만 때렸어.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그게 되게 제 자존심만 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했던 거는 다시 재수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러니까 학교를 제가 2번 다녔거든요. 근데 그 2번째 학교를 다시 준비하려고 재수를 할 때. 재수하고 다니면서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애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빨리빨리라는 그 나이 그리고 그 나이에 해당되는 능력 그 능력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3, 4, 5, 6,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얘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힘을 갖추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학교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의 4단계는 이 수학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런 수학적인 사고 방식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이제 이런 정도는 같이 소개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수학은 문제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학의 정서를 돌보면서 그 수학의 개념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수학책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거기를 갈 때 그 길목길목에 필요한 책들이 다 존재를 해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책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몰라서 못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책을 읽는 거를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 요런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질의응답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네. 2~3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학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시간이 너무 오버됐나요? 선생님이 너무 또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도 또 학부모님들도 지금까지 그 질의응답을 또 참으시고 또 궁금했던 네. 거를 이렇게 참으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한번 자신 있게 뭐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으로 그냥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돼요. 네, 성지연님께서 3, 네. 4학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추천해주신 활동이 있다. 3, 4학년은 사실은 그 어떤 그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익힐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의 4단계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엔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한다는 거 그냥 문제를 읽어보고 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제 한글로 돼 있어. 근데 그 문제를 분석해서 그림으로 옮겼어. 그럼 이게 도회한 거잖아요. 그림으로 옮겨서 그거를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을 가지고 식으로 바꿨어. 그럼 그게 더 쉬웠던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 촘촘하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유의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의 4단계 전략에 맞춰서 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리를 키울 수 있는 학년이 거의 없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논리가 재미예요. 근데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3학년 정도는 돼야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그 체계적으로 걔를 암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암기한 것을 끄집어낼 때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냐 출력까지 요 과정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활동이라든가 문제를 풀더라도 그런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내일이면 방학인데 5학년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5학년 여름방학에. 그러니까 이 5학년이라 학년은 되게 어려운 학년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미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선행의 과정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안 되니까 5학년 여름방학에 그 부분을 보강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5학년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5학년 2학기 분배 곱셈을 이제 배울 건데 그 전에 약수배수가 몸에 배야 돼요. 약수배수. 세대공학, 태수공학에서 이런 게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약수배수하고 그 다음에 분수 계산하는 거. 이런 게 몸에 배게 연습을 한다. 복습과 예술이 되는 거죠. 분수에 대한 복습과 예술.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기하보다는 배수 쪽으로 힘을 쓰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도형은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분수를 잡으셔야 돼요. 분수를. 네, 이 정도 됐나요, 원장님? 네, 네. 네, 대답이 좋습니다. 되셨을까? 네. 또 네, 다른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또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아이들이 정서를 조금 이제 높이는 데는 물론 네, 네, 문제를 열심히 풀고 예습 복습은 기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하는 건 기본인 것 같고 또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좀 흥미를 또 발현을 네. 시켜주고 그 개념을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미 머리가 컸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재밌지. 야, 이런 걸로 안 돼요. 얘네는 알아서 자신감이 좀 붙어야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쪽으로 차라리 공부를 시키는 쪽이 훨씬 낫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찾아도 개념에 관련된 책들을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네네. 선생님이 다양한 또 책들을 소개시켜줬고, 소개시켜 주셨고, 또 어떻게 책을 읽으면 될지까지도 또 강연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이 네네.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초2인데 연산 속도가 느리고 개념 이해가 느려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학 이렇게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과정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잡함을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얘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개념, 그러니까 2학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몸에 들어가야 돼. 서연맘님 혹시 초2면 문해력 비법 책 보신 적 있어요? 1학년이랑 2학년 거? 이게 이해가 느리다는 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계산이 느리던가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얘가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제집을 풀더라도 계속 모르는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용어에 초점을 맞춰서 용어를 복습을 하시던가, 뭐 2학년 문해력 비법이나 1학년 문해력 비법으로 그 용어를 복습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연산을 얘가 더하기 받아 올리면 안 되는지, 아니면 빼기에서 받아 내리면 안 되는지, 아니면 받아 내림 상관없이 두 자리 빼기 두 자리가 안 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 너무 막연해 질문이.
그 잘 안 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2면 얘가 이미 구구단 했다고 해봐요. 그럼 애들이 구구단 할 때도 구구단 안 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6, 7, 7, 8, 7, 4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려요. 그런 거를. 그렇게 자꾸 틀리는 데를 찍어서 걔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돼. 그래서 애를 좀 더 자세히 관찰했었으면 좋겠네요. 이 연산이 느리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이번 주 한 주를 더 관찰해 보세요. 얘를 이것저것 찍어보면서 잘 안 되는 거 체크하셔서 집중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요즘 선생님 질문까지만 네, 네네네. 네. 요즘 코딩도 많이들 하는데 수학과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코딩을 하는 건 수학적 사고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이제 제 지인이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국방부에서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어요. 걔는 들어갈 때 핸드폰도 다 놓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수학적인 사고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코딩을 배워요. 근데 코딩을 배우는데 주로 요즘 애들이 배우는 코딩이 스크래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블록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블록 갖다 옮기는 것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코딩이 아니죠. 근데 정말로 수학을 좀 하고 나서 나중에 코딩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이 먼저죠. 수학이 먼저죠. 근데 까미쌤님 죄송한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제가 막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제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 판교 아버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판교. 판교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와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왜 오시지?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서 지금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자의 입장에서 개발을 나이를 많이 먹으면 개발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그 후 직업으로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다가 보면 좀 쉽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셔서 수학을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질문을 남겨주셨고, 또 선생님이 답을 해주셔가지고, 또 네네. 늦은 시간까지 아주 다들 또 질문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네. 가지 책들을 읽는 것들이 이제 수학의 흥미를 좀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아까 선생님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또 저는 뭉치수학 담당이니까 저희 네네. 뭉치수학왕이 또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런 개념이나 사고력이나 퍼즐이나 또 문장대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책 읽기를 하실 때 뭉치수학왕도 또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제 곧 다음 주가 늦으면 다음 주부터 또 오늘부터 빠르면 오늘부터 다들 여름 방학에 돌입을 하셨을 텐데요. 네. 또 기나긴 한 달의 여름 방학을 또 수학의 이렇게 책 읽기나 수학 책 읽기 모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관찰하고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렇게 늦은 밤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왕이면 여름방학은 길지 않잖아요. 한 2주 짧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네. 공부는 양을 딱 줄여서 딱 그것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좀 읽으면서 아이들이 좀 쉬기도 하고 자기 속도 좀 살피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신 저희 선생님께, 정명수 선생님께 저희 반응 한번, 박수 한번 보내면서 마지막 마무리 또 해볼게요. 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학습 수고하세요. 연습 독서 늘리기. 네, 다들 강의 열심히 한마디로까지 들으셨네요. 얘기하셨네요. 네, 강의 다들 열심히 들으셨네요, 열심히. 네네. 네, 다들 여름방학 잘 보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